책의 42쪽입니다. 자, 강의 자료에 아마 승자와 패자 41에서 6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뭐 별건 아닙니다. 세 번째 문단에 자, 단순히 경제적인 불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문제라기도 한다. 자, 능력주의에 대한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문제라는 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는 얘기죠. 자, 43쪽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중간에 딱 두 번째 진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 노동계급, 흔히 말해서 자,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다면 노동자의 그 분노는 방향상실, 당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세계경제 질서에서 평생 직업은 이제 끝났고 뭐 혁신, 유연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졌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이제 내 직업이 없어지는 거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네. 그게 가장 이제 그 일반적인 얘기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불만이죠. 자, 근데 그 불만은 누구에게? 기존의 자,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 여러분, 엘리트란 단어는 사회를 지배하는 구성원이 엘리트란 뜻입니다. 그냥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 그게 아니라 엘리트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흔히 말해서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 그런 집단을 엘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뭐 굳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정치하시는 분들을 얘기해도 돼요. 이거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자리 잃어버리게 생겼고 로봇이 우리를 대체하면 난 뭐 먹고 살라는 말이야, 이런 거. 자, 기술 발달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는데 그 불만이 기존 엘리트한테 이제 간다는 얘기들. 자, 그리고 45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기술 관료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 책이요. 그거는 제가 강의실에서 설명을 하고. 자, 이런 기술 관료적 정치 개념은 시장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돼요. 자, 시장 경제가 공공선을 달성하는데 기본적인 도구고 시장을 믿는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 관료라는 뜻은 특정한 분야의 행정 정치 전문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뭐 보건 분야에는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좀 알아주는 사람이야. 극도의 전문성. 그런데 다른 분야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특수한 전문가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전문가가 권한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은 자, 우리가 규칙을 잘 만들고 시스템을 잘 만들면 시장이 알아서 잘 돌아갈 거야 라고 보통 믿어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효율성. 자, 이게 45쪽의 중간에 그 세 번째 문단 바로 위에 경제 효율 문제처럼 전문가가 처리한다는 단어가, 이 문장이 나와요. 자, 민주성, 나누어주는 분배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야,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 라고 하는 효율성 기준의 판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 다음 46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기술 관료적 방식은 보통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게 돼버렸다. 이는 민주적인 토론의 범위가 좁아지고 공적인 담론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래,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술 관료적 정치인 거고, 넘어가서요. 48쪽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정당은 자, 이러한 기존의 방식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너무 경제적 효율성, 시장만 너무 우선하는 거 아니냐. 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돌이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 기술 관료적 정치의 흐름이 사실은 굉장히 주예요. 굉장히 주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49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 저 사람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야 라고 이게 좀 선을 그어요. 이거는 뭐 내가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단계를 초월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 당연한 거라고 좀 느끼는 경향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49쪽의 중간에 그 우리나라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긴 해요. 자, 기회균등이라는 단어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자 굳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회균등. 자 기회는 열려 있어. 네가 해서 성공해라. 그래? 그러면 기회균등은 자 누구나 자기만 잘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뜻이네? 라고 이렇게 의미가 굳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기회균등이 능력주의를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얘기들. 자, 그리고 50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이동,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이동은 계층 이동입니다. 자,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 높은 계층에서 때로는 낮은 계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런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는 평등 수준이 높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뭐 핀란드 뭐 이런 국가들인데 이거는 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 책에서는 아마 깊게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이동이 잘 일어난다. 뭐 대체로 잘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만큼 모든 국민들이 한 100년 전에 합의를 했죠.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저렇게까지 될 수가 없어요. 정치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합의를 봐서 그래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은 것을 국가에 부담을 하고 내가 노후가 됐을 때 내가 냈던 거 더하기 내가 뭔가를 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으면 나는 받고 얘도 못 받고 얘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를 보자 라고 했는 게 이게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이미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는 이걸 합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로 다 여야 가릴 거 없이 자 정치권부터 이걸 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 야 이거는 우리가 뭐 때에 따라서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절대 이 원칙은 흔들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나라의 헌법을 보면은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웰페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헌법에 그대로 들어가요. 아니 헌법에 제일 좀 중요한 부분에 복지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냐고. 우리는 100년 전에 이걸 합의를 봤다. 한 번도 이건 어긴 적이 없었다. 앞으로도 어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래 살아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받았던 거 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되니까 내가 이제 받을 거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고 있는 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동이 잘 일어난다고 아마 이 책에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합의입니다. 좀 다른 결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뭐 여기 이제 뭐 복잡한 얘기 떠나서 54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누는 가장 이제 큰 주제는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냐 좋은 대학이냐 아니냐 뭐 학력 뭐 전문대 4년제 대학원 이게 이제 차등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거에 속하는 나라예요. 자 이게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는 얘기고 자 넘어갑니다. 56쪽에 이제 기술 관료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자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동양도 옛날부터 서양도 옛날부터 공자님도 마찬가지죠. 덕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요.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상당히 본인이 원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뭐 수학도 좀 알고 과학도 좀 알고 뭐 철학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칸트 뭐 헤겔 뭐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회 최고 정점에 있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다만 이제 교육 미덕 너는 어릴 때부터 너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고 황제가 될 사람이고 귀족이 될 사람이니까 야 너는 어릴 때부터 야 너 기도하고 뭐 하고 너 야 이거는 네가 해야 되고 야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너는 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현명한 뭐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고 넌 이걸 본받아야 되고 안 그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동양도 마찬가지, 서양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미덕이라는 그 개념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57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공자부터 미국의 공화주의자, 미국도 뭐 링컨 대통령 뭐 이전에 뭐 조지 워싱턴 대통령 해가지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넓은 사람, 뭐 더 쉽게 하면 착한 사람이 좀 이게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마인드가 강해요. 이분들이 뭐 그 정치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들이죠. 뭐 링컨 마찬가지고 워싱턴 마찬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인생을 거의 이제 많은 것을 참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자 갑자기 능력주의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점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57쪽에 공자에서 공화주의자, 뭐 이게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 그 초기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능력주의는 도덕도 포함을 했는데 이게 왜 빠졌냐? 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58쪽에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오늘날 정치적 참여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좀 공허한 거예요. 형식적인 얘기다. 이렇게 이 저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쪽까지 미국 사례를 딱 빼고 얘기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책은요. 그래서 쉬워요. 저번에 정의란 무엇인가는 철학자를 순서대로 이렇게 딱 배우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얘기들도 많고, 심지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뭐 로크, 홉스, 루소 이런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언급도 잘 안 돼요. 그건 빼고. 근데 원래는 이제 뭐 홉스, 로크, 루소, 그 다음에 뭐 이제 헤겔, 칸트 뭐 등등의 뭐 엄청난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 이제 뭐 존 스튜어트 밀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얘기를 듣다 갑자기 딱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가 이 책에 있는 사례보다 훨씬 압도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강의실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제 근 1000년 동안 시험을 본 나라예요. 아니, 그 예전에 그 고려시대의 역사, 한국사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고려시대에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과거제도를 도입을 해요. 획기적인 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물론 삼국시대, 통일신라 때도 독서, 삼품과라는 뭐 그 복잡한 얘기들. 야, 저 공무원이 됐으면 글은 좀 읽을 줄 알고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간단한 시험을 봤는데 고려시대 때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 과거제도로 합시다. 과거제도? 자, 과목에 따라서 이 거라는 건 이제 뽑힌다는 얘기거든요. 과목에 따라서 뽑자고? 어떤 거? 과목 만들어 보자. 유교 경전, 그러니까 사서삼경,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도덕적 미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뭐 국가의 이제 그 정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주 뭐 기가 막힌 이제 그게 들어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600년 내내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뭐 문경세제를 넘고 뭐를 넘고 호랑이를 만나고 별의별 신화와 뭐 전설이 다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럼 안 그렇습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반장. 자, 강제로 외워, 일본어 외워, 이름 바꿔, 창씨 개명이라고 얘기해서 바꿔. 자, 갑자기 또 미국 갑자기 미군정 시기에 들어와요. 영어를 알아야 되네? 또 아주 그때 엄청난 진짜 고생을 해서 미국에 가서 뭔가를 배워와요. 그게 1960년대. 자, 영어를 배워야 된다. 왜냐? 이제는 미국, 아메리카, 이게 엄청나더라. 성문 종합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성문 기초 영문법, 맨투맨. 요새 이제 여러분들 개념 원리 뭐 이런 겁니다. 갑자기 30년, 40년을 또 영어 공부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일본어도 공부를 해야 돼. 중국어도 있어. 갑자기 베트남어로 공부하라네? 몽골어도 공부를 해야 돼? 언어만 얘기해. 토익, 토플, 한국사. 자, 그 밖에 각종 자격증, 수능,
내신. 자, 이제 대학교 왔어. 뭐 학점도 뭐 나름대로 공부. 그 다음 자격증, 뭐 기사 자격증 무슨 공부. 졸업시험. 졸업했어요. 또는 졸업 직전. 갑자기 무슨 뭐 NCS 뭐 이게 문제풀이. 이게 뭐야? 시험 또 봐야 돼?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공무원 시험 볼 사람은 정말 공무원 시험 또 봐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이가 딱 30살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서 30살 될 때까지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또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어쨌든 간 시험만 보다가 30살이에요. 이건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시험만 보다가 30살이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고, 전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 공정하다는 착각의 이 사례를 보면은 쉬워요. 한국에 비교할 수가 없죠. 교육열은요. 이게 뭐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때 과목을 공부하자, 국가에서 학교를 만들자, 서당을 만들자, 고려시대 때 과거제도, 조선시대 때 완벽한 과거제도, 일제강점, 미군정 등등등 현재까지 100% 시험이에요. 대한민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얘기를 좀 더 제가 실감나게 해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길게 하면 또 이상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